여러분 그림 그릴 때 요즘엔 뭐 다양한 재료도 있고 뭐 아크릴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림 그린다라고 할 때 유화를 떠올리죠. 그 다음에 그 유화를 어디에 그리냐면은 캔버스에다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린다라고 할 때 수채화나 이런 거 말고는 캔버스에다 유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캔버스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도시로 한번 가야 돼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베네치아죠. 여러분, 이 베네치아에서 시기적으로는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가는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유화라고 하는 것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유화를 캔버스에 그리는 방법이 이곳에서 처음 발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대단한 천재가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네치아도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죠. 일단 이 풍광만 해도 너무나 좋고, 곤돌라 한번 타고 사공이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만 와도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런데 베네치아에 르네상스가 엄청나게 발전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름난 화가들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이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3명을 꼽아봐라. 그럼 이 3사람입니다. 도르조네라는 사람하고 티치아노, 그 다음에 틴토레터.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조르조네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명은 조르조 바르바랄리 다 카스텔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티치아노의 스승이기도 하고 캔버스에다가 유화를 그리는 그런 방법을 처음으로 생각해냈다, 그런 건데, 그 기원이 되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베네치아가요, 미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후진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의 미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흉내내는 그 정도의 지역이었고, 그다음 위치로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간쯤 됩니다.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 화풍에는 동로마 지역의 비잔틴 양식도 일부 섞여 있고, 그러면서 서쪽에 르네상스 양식도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원근법이라는 게 뭔지도 배우고 막 그런 단계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네치아의 미술을 아주 현격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남쪽에서 활약하던 그런 화가인데, 이탈리아 내에서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유화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유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유화는 벨기에 북쪽이죠. 플랑드르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발전됐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세상에 점차 알려지게 됐는데, 그 정밀한 묘사와 그 생동감 넘치는 빛깔 묘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템페라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 유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기술적인 방법도 이제 몰랐지만, 안토넬로 다 메시나는 열심히 연구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기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에서 유화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런 유화가 그려진 것과 템페라로 그린 그림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걸 좀 볼 텐데요. 안토넬로 다 메시나랑 동시대 사람인 보티첼리가 그린 예수와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쪽이 자연스럽죠? 메시나가 그린 이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안토넬로 다 메시나에 이어서 베네치아 회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잘 지내다가 방랑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북부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네치아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젊은 화가들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왔고, 그가 그림 그릴 때마다 일거수일투족도 보고 하면서 배웠는데, 그때 베네치아 회화에 이 다빈치 화풍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에 나오는 천사 우리엘의 모습이거든요. 다빈치는 누구와 이렇게 대비가 되냐면은 미켈란젤로하고 좀 대비가 많이 되죠. 그림을 놓고 한번 같이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선을 중시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누구를 묘사하든지 간에 가장 완벽하게 단련된, 그래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울뚝불뚝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야 잘된 그림이다. 이게 미켈란젤로 화풍이죠. 이게 이제 피렌체나 로마에 전해져 가지고 그곳의 주류 화가들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그렇지가 않죠. 다빈치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 우리엘의 모습도 너무나 부드럽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묘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이 두 화가의 화풍인데, 근데 이 두 화풍 중에서 어느 화풍이 베네치아로 전해진 것이냐 하게 되면은
다빈치 화풍이 전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조르조네라고 하는 화가가 유화라고 하는 것을 열렬히 받아들이게 된 이 베네치아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빈치의 화풍도 열심히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조르조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게 되면은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를 습득하는데도 대단히 빨랐어요. 그래서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마스터했고, 피렌체나 로마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미술들도 기본기로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 화풍보다는 다빈치 화풍을 더 열심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베네치아 사람들이 큰 그림을 선호했는데, 근데 그 큰 그림을 나무로 이렇게 그리기에 좀 적당치 않은 게 있습니다. 나무판이라고 하는 게 커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덧대면 되겠지만은, 여러 개를 덧대면은 보관하다가 습기를 머금거나 그럴 때 이제 뒤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큰 그림 그리는 그런 매체가 없겠는가, 그런 것들이 베네치아 사람들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배를 보면은 배에 걸려있는 그런 돛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돛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돛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돛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위에다가 물감을 그려야 되는데, 그려봤더니 유화는 기름을 섞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돛의 이 천 사이사이로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에 있는 화학 성분이나 이런 거하고 돛이 직접 만나게 되면은 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돛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 모두들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냥 넓은 그림을 연습 삼아 한번 스케치 해보는 정도,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실제 그림 그리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조르조네는 실험 정신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다가 우연히 어떤 재료를 이 캔버스에 한번 발라본 거죠. 일단은 미치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이 조르조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재료를 바꿔가면서 캔버스 천에다가 미치를 해봤습니다.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떤 재료를 섞어서 딱 발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굳은 다음에 그 위에 유화를 이렇게 칠하니까 약간 스며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무판에 그리는 것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캔버스에다 유화를 그리는 방법을 처음으로 찾아내고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이 조르조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르조네 그린 그림 한번 만나보실게요. 전사와 시종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 유화를 캔버스에 그렸을 때 그때의 효과, 그런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인물들의 묘사나 이런 것들, 유화가 가진 장점 이런 게 여지없이 드러나죠. 섬세하게 잘 그렸는데 머릿결이나 이러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그렸어요. 근데 무엇보다 갑옷, 투구에 비해 어려있는 광택의 묘사,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하죠. 근데 나무 위에 그린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나무는 거의 스며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화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굳을 때 너무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무 표면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캔버스 위에다가 미치를 하고서 그 위에다 유화 물감을 올렸더니 어떠냐면은 약간 스며드는 듯 말다가 탁 굳어버리니까 캔버스 천에 약간 오돌토돌한 이제 질감도 조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훨씬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무판에 그리는 것보다 뻥 대신 닭이라서 그린 게 아니라 이 닭이 훨씬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르조네가 그린 이런 그림이 말하자면은 유화가 개발되었던 플랑드르 지역의 유화, 혹은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선보였던 그런 유화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준의 자연스러운 유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미술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버린 놀라운 발명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조르조네라는 사람은 좀 웃긴 사람인 게, 자기가 이런 거 알아냈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과 후배들한테 남김없이 가르쳐 줍니다. 사실 안토넬로 다 메시나도 자기가 유화를 개발하고서 남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 안 알려주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실력이 없는 화가나 그리는 유화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화를 가르쳐 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만 않다면은 사실은 자기가 알게 된 노하우를 누구한테 쉽게 퍼줍니까? 여러분, 그런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조르조네는 그런 면에서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낸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거를 자기 제자들과 후배들한테 남김없이 가르쳐 줍니다. 야, 캔버스에 이거 미칠할 때는 몇 대 몇이야. 재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야 돼. 한번 해봐.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젊은 재능 있는 화가들 모두가 다 이렇게 미칠하고서 캔버스 위에다 그림 그리는 그 방법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조르존에는 자기가 또 연구 개발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또 남김없이 알려주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에 상당히 뛰어난 화가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긴 한데 자기가 혼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르조네가 생각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왜 자기 후배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느냐? 사실은 베네치아 화단이 피렌체나 로마의 화단하고 견졌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제자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준이다, 자기들이 최고다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베네치아에서는 조르존의 정도를 내세울까? 그에 필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르존의 자신도 인정받거나 그러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르존에는 자신의 필적할 수 있는 화가들을 빨리빨리 키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배들이 자기를 치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돼서라도 알려주더라도 조금씩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지킬 건 지키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르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퍼줍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티치아노라는 화가 얘기도 들려드릴 것 같은데, 이 조르존에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러 제자들 중에 하나를 가르쳐도 10개를 알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쁘겠죠. 그래서 이 조르존에가 이 티치아노라는 자기 후배 제자를 열심히 아끼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조르존에가 제법 큰 건물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를 티치아노에게 맡긴 거죠. 그랬는데 모든 공사가 완성된 다음에 사람들이 조르존에한테 얘기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그림 실력이 좀 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가는 곳에 가보니까 그건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티치아노가 그린 겁니다.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청출어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너무 많이 퍼줬나? 그러면서 덜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면 내쳐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이 조르존에가 티치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예 스승님 하고 왔는데, 티치아노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느냐? 지금 이 그림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림이라고 하는구나. 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티치아노는 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죄송합니다 스승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너가 이렇게 해주니 내가 그보다 더 기쁠 건 없겠구나. 막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르존에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아닐까라고 제가 짐작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르존에는 무엇인가를 부단히 연구하고 새로운 걸 알아내고 그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르존에를 그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계속 성장하는 사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라 할 때 어제 내가 알게 된 것에서 기반해서 오늘 다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또 의미 있는 걸 자기가 알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내일 또 다시 새로운 걸 알아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제 알게 된 거 이것은 며칠만 지나도 이미 오래전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려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짐작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조르존에는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알게 된 것을 오늘 이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후배들도 크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춰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라든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것은 자기가 먹고 살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려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이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것,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런 면에서 이 조르존에는 우리가 좀 따라하기 참 힘든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